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처럼 SLBM 강국으로 성장하자. SLBM에다가 아스널10까지 배치한다면 금상첨화. 미국은 한국의 국방력을 중국의 패권을 꺾는 방망이로 쓰고 싶은가 보다. 한국도 이번 기회에 국방력 벌크업해서 주변국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힘을 키우고,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모든 국가가 두려워할 만한 SLBM을 한국이 보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위협적인 것은 사거리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의 쉼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장수함, SLBM에 필요한 콜드론치의 기술, 국산 미사일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장비할 수 있는 발사대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완숙의 경지에 이르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오늘은 왜 한국에게 SLBM이 필요하고 이 미사일이 왜 개발하기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SLBM 하면 다들 핵무기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SLBM은 아주 치명적인 핵무기 운반체계입니다. 그런데 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 치명적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은 감작 같은 기습의 효과 때문이라고 답하실 텐데요. 이렇게 답하셨다면 SLBM의 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SLBM이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핵무기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3대 핵전력 중 상호 확증 파괴 매드 2차 보복 능력을 맡은 핵심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확증 파괴 매드는 축약된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 미쳤다라는 영어 단어 매드와 같은 발음인데요. 그 개념이 정말 들리는 소리와 같이 미친 발상이기 때문에 매드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매드의 개념을 요약하면 만약 내가 날 죽인다면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개념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핵불국이 됐다는 가정하에 적성국이 한국의 모든 도시와 시설 사람들을 몰살시키는데 약 100발의 핵미사일이 필요했을 때 이때 중국이 200발의 핵미사일을 한국에게 쏜다면 핵미사일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멸망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가진 미사일들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고 장착한 핵탄두 역시 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핵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중국의 공격을 감지한 우리 군은 중국을 향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발사하게 됩니다. 이를 경보 즉시 발사 로우라고 하는데요. 목표는 상호 공멸의 위협을 통한 전쟁 억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핵으로 멸망한다면 중국 역시 핵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핵 공격 자체를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전면전이나 핵 공격이 곧 자국의 멸망이 된다는 걸 인식시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산샤댐을 선제 공격당했거나 우리가 핵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닌 이상 적성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할 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로우는 ICBM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상호 확증 파괴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양측의 국경과 가까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인근 북극 지대에 다수의 폭격기를 배치했는데 이들은 식량과 물자가 떨어질 때까지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받으면서 언제든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명령이 떨어지면 이후 상대에 대한 전면 핵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1000km 이상을 비행해 대륙을 넘나들 수 있고 음속에 수십 회로 비행할 수 있는 요격이 불가능한 대륙간 탄도탄 ICBM이 등장하면서 로우의 가치는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위력적인 ICBM에 대응할 수 있는 2차 보복 능력을 키웠는데 이걸 제1결이라고 하는데요. 적에게 선제 핵 공격인 제1격을 맞았을 때 살아남은 전력만으로도 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적성국이 대한민국의 핵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살아남은 우리의 핵미사일 부대의 미사일만 건재하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제1경으로 적성국을 멸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중국이 알게 된다면 중국은 기습적인 핵 공격조차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한민국은 어떠한 핵 공격도 가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제1경 또는 2차 보복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핵미사일이 있어야 함은 물론 동시에 한 발이라도 더 많은 핵미사일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LBM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ICBM의 생존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미사일 기지를 안만이 두꺼운 땅속에 짓거나 이동형 발사대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땅에 있는 이동형 발사대나
위치를 바꿀 수 없는 미사일 기지로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2차 보복에 필요한 핵무기의 숫자가 떨어지고 중국의 핵 선제 공격 이외에도 중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이 우리에 대한 핵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탄도탄 SLBM입니다. 잠수함 발사탄도탄 SLBM은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됩니다. 그리고 SLBM은 원자력 추진이 가능한 핵잠수함에 탑재됩니다. 이렇게 SLBM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을 전략원잠 SSBN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을 싣지 않는 대신 적의 전략원잠을 사냥하는 공격원잠 SSGN이나 일반 재래식 잠수함 SSN과 달리 철저하게 적의 도시와 군부대 등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무기계의 황제입니다. SSBN은 식량과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 몇 달씩 바다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어 태평양이나 대서양 등 적의 영토와 가까운 지역에서 머물지다. 그러다 자국이 타국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을 수행하는데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차 보복하라는 상부의 최후 명령을 따르거나 일정 시간 이상 상부와 통신이 두절됐을 때 함장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핵 공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전략원잠에서 발사되는 SLBM은 설령 국가가 멸망하고 지상의 모든 시설과 부대가 적의 기습 공격에 전멸당했더라도 적에 대한 전면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친 엘리트 인원이 깊은 바닷속에 폐쇄되어 있기에 간첩의 침투나 협박을 통한 회유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2차 보복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SLBM을 보유한 전략원잠을 가진 나라는 전략원잠이 바다에 있는 한 절대 핵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공격을 한다는 건 승리를 위함인데 적을 공격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상호멸망이라면 누구도 핵 공격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전략원잠이 없습니다. 전략원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잠수함용 원자로를 쓸 수 없기 때문이네요. 물론 원자로를 만들 기술은 충분했고 납비스무트 원자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주 큰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재처리 문제인데요. 원자료 연료는 고농축일수록 더 오래 쓰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인 대한민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싸고 효율도 떨어지니 제한된 예산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함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인해 우주 궤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SLBM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핵 잠수함을 확보하자는 국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략원잠의 건조와 도입은 불가능한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연구진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산 잠수함 라이선스로 우리 군은 오랜 노력 끝에 순수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은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잠수함 SSG입니다. 배치 1형에는 6개, 2형에는 10개의 수직 발사관 VLS가 탑재되는데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SLBM으로 개량된 현무4 미사일인 현무4사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직 발사관 역시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미사일을 담아두는 3자 같은 발사관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미군의 MK-41 발사관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리 한국이 좋은 미사일을 개발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미국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 VLS를 함정에 설치한다면 우리가 개발한 모든 무기를 함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VLS만 KVLS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MK-41과 유사한 크기로 각종 함대함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KVLS-1과 KVLS 함택을 넷으로 쪼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을 발사할 수 있는 KVLS-1의 개량형 함대지 미사일 현무4와 잠대지 미사일 현무4사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KVLS-2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자력 협정이 미사일 사거리 지침처럼 폐지되거나 낮은 농축 수준으로도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소형 원자로만 개발된다면 한국은 곧바로 국산 전략원잠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SLBM과 그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VLS를 도입할 준비가 이미 끝마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의 신임 소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현무 이씨의 개발을 맡았고 현무사의 개발에도 깊게 관여한 박종승 박사인데요. 그는 앞서 대지 유도무기 체계 실장, 대지 유도무기 체계 단장 등을 지낸 미사일 전문가이다. 그가 에드 소장으로 임명되고 바로 진행한 업무가 미사일 연구원을 신설 및 확충한 것입니다. 그가 소장으로 임명될 무렵에 한미 정상회담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만전 종료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말 수 있습니다. 이는 현무4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다른 나라 대비 매우 짧지만 찬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의 SLBM 개발 노력은 오랫동안 꾸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비록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못하겠지만 2030년이 되기 전에 본격적인 SLBM의 개발 성공 소식을 듣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해 우리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